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가전업계에서 프리미엄 TV 경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TV 뒷면이 보이는 투명한 화면이 개발된 데 이어 2억 원에 육박하는 마이크로 LED TV도 등장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수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을 반도체 부문장에 위촉하여 이 차세대 반도체 주도권 탈환에 나섰습니다. 컬리가 올해 1분기 첫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실적이 호전되면서 지난해 1월에 철회했던 상장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불안한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킬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빌라의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 개선안과 임대차 입법 폐지 등 아파트 전세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TV는 크면 클수록 좋다는 거거익선 트렌드가 TV 시장에 불고 있는데요. 최근엔 TV 뒷면이 보이는 투명한 화면이 개발돼 눈길을 끈 데 이어 2억 원에 육박하는 마이크로 LED TV까지 등장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선보인 국내 최대 크기의 114형 마이크로 LED. 초대형 디스플레이를 선호하는 시장 트렌드에 따라 마이크로 LED 라인업을 89형, 101형에 이어 114형으로 확대했습니다. 마이크로 LED는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LED가 백라이트나 컬러 필터 없이 스스로 빛과 색을 내 최상의 화질을 구현하는 게 특징입니다. 114형 마이크로 LED 출고가는 1억 8천만 원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글로벌 TV 시장에서 1위를 지키며 19년 연속 1위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분기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은 매출 기준 29.3%, 수량 기준 18.7%로 모두 1위에 올랐습니다. 삼성은 최신 OLED에 2세대 AI 4K 프로세서를 탑재해 저해상도 영상을 4K급으로 볼 수 있는 기술을 담는 등 초대형, 프리미엄 제품을 앞세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경쟁을 펼치고 있는 LG전자는 올해 1분기 글로벌 올레드 TV 시장에서 50%가 넘는 점유율을 유지하며 올레드 TV 명가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LG 올레드 TV 출하량은 약 62만 7천 대로 출하량 기준 점유율은 약 52%에 이릅니다. LG전자는 70평 이상 초대형 올레드 TV 시장에서 약 53%의 출하량 점유율을 기록하며 초대형 프리미엄 TV 시장 내 리더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0평 이상 초대형 시장에선 세계 최대 97형 올레드 TV를 앞세워 58.4%의 출하량 점유율로 1위를 지켰습니다. 올해 초 투명 올레드 TV를 공개한 LG전자는 올해 공감지능 알파 AI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무선 올레드 라인업 확대 등을 통해 초대형 프리미엄 TV 수요를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수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미래에서 기획단장을 맡고 있던 전영현 부회장을 반도체 부문장에 위촉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난해 반도체 업황 악화로 15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낸 데다
인공지능 시장 확대로 급성장한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도 이 SK 하이닉스의 주도권을 뺏기는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이나 이 시장 선점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신임 전 부회장이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와 배터리 사업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성장시킨 주역인 만큼 지금의 이 반도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업계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와 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반도체 업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단행한 깜짝 인사인 것 같은데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수장이 교체됐을까요? 네, 삼성 반도체를 둘러싼 위기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새 돌파구를 마련하고 조직 쇄신을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예. 삼성전자는 오늘 전용현 부회장을 신임 DS 부문장에 임명했습니다. 전 부회장이 맡고 있던 미래사업기획단장에는 기존 DS 부문장을 맡고 있던 경계현 사장이 위촉됐는데요. 자리를 막 바꾼 모양새입니다. 경 사장은 최근 반도체 위기 상황 속 돌파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자리를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DS 부문 영업 적자는 14조 8,80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20조 원대를 달하던 2021년과 2022년 등과 비교하면 실적이 급격하게 꺾인 겁니다. 여기에 메모리나 파운드리 등 주요 사업에서 차세대 사업 주도권을 놓치고 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면서 위기론은 더욱 커져왔습니다. 또 고대역폭 메모리 초기 경쟁에서 SK 하이닉스에 밀리고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대만의 기업인 1위 TSMC를 따라잡는 속도가 더딘 게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삼성 반도체 신화의 주역인 전 부회장이 소방수로 전격 투입된 거는 이 같은 배경에서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서 전 부회장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 전용현 부회장이 이 반도체와 이 메모리 배터리 사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올린 주역인 만큼 경영 노하우가 좀 빛을 발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또 정통 반도체로 잘 불리고 반도체 맨으로 잘 불리고 있는데요. 전영원 부회장은 그동안 축적된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반도체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 부회장은 1960년대생으로 한양대 전자공학부와 카이스트 전자공학 석박사 출신입니다. 지난 2000년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로 입사해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개발, 전략 마케팅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는 메모리 사업부장을 역임한 뒤 2017년에는 삼성 SDI로 자리를 옮겨 5년간 삼성 SDI의 대표이사를 맡아왔습니다. 지난해엔 삼성전자 미래사업기획단장으로 위촉돼 미래 먹거리 발굴에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이젠 DS 부문을 이끌며 기술 혁신과 조직 분위기 쇄신을 통해 반도체 기술 초격차와 미래 경쟁력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로 DS 부문이 사장 조직에서 부회장 조직으로 격상된 만큼 사업과 투자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삼성전자의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은데 올해에도 이 반도체 업황이 회복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만큼 이 여세를 몰아서 이 차세대 반도체 주도권 탈환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차세대 HBM이나 낸드 플래시 개발에 좀 주력하는 모양인데요. 예. 삼성전자는 HBM3에서 주도권을 놓친 대신에 HBM3E 이후의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업계 최초로 개발한 HBM3 12단 제품을 올해 2분기에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지난 3월에는 메모리 처리량을 8분의 1로 줄이고 8배의 파워 효율을 갖춘 대규모 언어 모델용 AI 칩 마하1을 개발하고 연말부터 양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AI용 고용량 스토리지 서버 수요도 늘어나면서 증가하고 있는 고성능 낸드 플래시 제품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달 업계 최초로 1테라비트 TLC 9세대 V낸드 양산을 시작한 데 이어서 하반기에는 QLC 기반 제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윤혜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컬리는 올해 1분기에 사상 첫 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창사 이후 적자폭을 키워오다 실적 반등에 성공한 겁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컬리는 올해 1분기 매출 5,381억 원, 영업이익 5억 2,570만 원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6%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314억 원 개선돼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2015년 국내 처음으로 신선식품 새벽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컬리. 컬리는 그동안 물류센터 인프라 구축, 마케팅 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왔습니다. 2015년 영업적자 54억 원으로 시작해 2022년에는 손실이 2,335억 원까지 커졌습니다. 매년 적자 폭을 키워왔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적자 규모를 줄이고 이번 1분기에는 첫 흑자를 낸 겁니다. 쿠팡이 13년 만에 계획된 적자를 끝내고 지난해 흑자로 전환한 것처럼 컬리도 사업 구조가 전반적으로 안정화에 돌아섰다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수익원을 다각화하고 운반비와 지급 수수료 절감 등의 노력을 기운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컬리는 올 1분기 운반비와 지급 수수료 등이 포함된 비용이 638억 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6% 줄었습니다. 2022년 11월 론칭한 뷰티컬리도 같은 기간 34% 성장하며 실적 개선을 견인했습니다. 컬리의 실적이 호전되면서 지난해 1월에 철회했던 상장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컬리 측은 IPO의 경우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없으나 긴밀히 협의 후 좋은 타이밍에 재추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컬리와 업계에서 함께 자주 언급되는 새벽 배송 기업 오아시스 마켓도 올해 1분기 매출액 1,289억 원, 영업이익 62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1분기는 두 새벽 배송업체가 나란히 실적 개선에 성공하는 성적을 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정부가 이번 주 주택 공급을 비롯한 전세 대책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빌라 전세 사기 사태로 인한 아파트 전세 쏠림 현상 등 수급 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이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이번 주 불안한 전세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합니다. 업계에선 빌라의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 개선안, 임대차 입법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길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세 대책을 내놓는 이유는 빌라, 원룸 등 비아파트 전세 사기로 인한 아파트 전세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52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전세 매물을 찾아보기 어려워지는 등 매물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 7월 임대차 입법이 시행 4년을 맞으면서 집주인들이 그간 올려받지 못한 임대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려 전세가 더 오를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차 입법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앞서 임대차 입법은 원상복구가 맞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며 원상복구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할 의향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도 가입 한도를 올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보증상품 가입이 어려워진 빌라가 늘자 이 수요가 아파트 전세 선호 현상으로 번져 전세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 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가입을 허용하고 가격 산정 방식은 비아파트는 공시가격 기준을 1순위로 적용하고 감정평가 방식은 후순위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하락과 전세가율의 상승 등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계속 올라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업계에선 단기간에 공급 물량을 늘리기 어려운 데다 규제 완화책을 놓고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번 대책으로 전세 시장이 정상화되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우세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서민들의 금전 창구로 불리는 카드론 잔액이 한 달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저축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풍선 효과로 카드론 수요가 늘어난 건데요. 카드론은 중저신용자의 이용이 많은 만큼 부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카드사들의 연체율 관리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지난달 기준 9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39조 9,644억 원. 지난 3월 39조 4,821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5천억 원 가까이 더 늘어난 겁니다. 저축은행들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자 서민들의 대출 수요가 카드사에 몰렸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현금 서비스 잔액도 3월과 비교해 1,000억 원 넘게 늘었고 결제성 리볼빙 2월 잔액 역시 한 달 만에 100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저축은행들은 이자 비용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충당금 부담이 늘면서 대출 문턱을 높인 상황.
실제로 저축은행 업권의 여신 규모는 14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상호저축은행의 여신 잔액은 101조 3,777억 원으로 전달보다 1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당국의 부동산 PF 정상화 대책에 따라 저축은행들의 충당금 부담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저축은행들은 더욱 대출 빗장을 걸어잠글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저신용 다중채무자들이 카드론 등 카드사 대출 이용이 많은 점을 감안해 카드사들의 연체율 관리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최근 6년간 국내 기업 부채가 1,000조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기업 부채 규모는 2,734조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특히 부동산 투자 관련 대출과 개인 사업자 금융 지원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기업 부채는 2,734조 원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기업 부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부채 규모는 2018년 1,814조 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0년 2,000조 원대에 들어섰습니다. 최근 6년간 1,036조 원이 늘어난 겁니다. 기업 부채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8.3%인데 연평균 명목 GDP 성장률 3.4%보다 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명목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2017년 말 기준 92.5%에서 지난해 말 122.3%로 뛰어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업 부채 증가 원인으로 201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급증을 꼽았습니다. 부동산 경기 화랑으로 은행과 비은행권 중심 임대업과 개발업 등 부동산 투자 관련 대출이 급증한 상황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당시 개인 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도 기업 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무엇보다 부채 상환 능력이 낮은 한계 기업의 부채 비율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일반 기업 부채 대비 한계 기업 부채 비율이 2021년 말 14.7%에서 2022년 말 17.1%로 높아졌는데 이는 부채의 질을 떨어뜨리는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다. 이어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동산 부문으로 기업 대출이 몰리는 현상에 대해 경고하며 부동산 PF 대출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대출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은 1,272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25조 원 증가한 상황입니다.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에 대한 돌파구로 기업대출 영업을 강화하고 있어 향후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CJ제일제당은 리뉴얼한 비비고의 새로운 로고를 알리는 캠페인과 함께 소비자 이벤트를 펼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월 한글과 영문을 동시에 새겨놓은 새 BI를 공개한 이후 K푸드의 외연을 확장해 글로벌 식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CJ제일제당은 새로워진 비비고 세계를 더 맛있게라는 메시지의 캠페인 영상을 선보였습니다. 영상엔 다양한 국가 연령대 소비자가 모여 새롭게 바뀐 비비고 제품을 즐기는 상황을 담았습니다. 온 오프라인에서는 소비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서울 반포 한강공원 채빛섬에서 비비고 슈퍼문 피크닉을 개최합니다. 비비고 로고가 새겨진 10m 크기의 달 조형물을 한강에 띄우고 참가자들에게 피크닉 매트와 음식 등을 제공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상품 구매 또는 SNS 인증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펼칩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새로운 비비고가 널리 알려줄 수 있게 기대한다며 새 BI로 전 세계인이 맛있게 즐기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우주항공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우주항공청이 오는 27일 경남 사천에서 문을 엽니다.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선 이주 직원에 대한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개청 준비 현장을 이은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남 사천에 있는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오는 27일 개청을 앞두고 사무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전체 근무 인원 300여 명 가운데 우선 연구직과 행정직 등 100여 명이 이곳에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이주 직원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이 중요 과제로 꼽힙니다. 우리가 앞으로 청이 출범하면 오늘의 모습이 아니고 5년 후 그리고 10년 후 세종시가 지금 발전해 있는 것처럼 사천시도 커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이 가 있을 거고요. 과기부는 주거안정 대책으로 이주 직원에게 임대아파트 180여 가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경상남도와 사천시는 최대 3천만 원의 이주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 과기부와 적극 협력하고 또 경남으로 오시는 직원과 가족분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 이외에도 기업 유치 등 성장 동력 마련도 중요 과제로 꼽힙니다. 사천시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추진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과 법률제도 정비 등을 통해 기업 유치에 힘쓴다는 전략입니다. 우주항공청뿐만 아니고 관련 연구기관이나 다른 분야에서 사천으로 이주해오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도 우주항공청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법률적 제도 정비를 마련해놨고요.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쪽은 더웠고 동쪽은 선선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경상 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여기 일부 중서부 지역은 오전 중 먼지 농도가 높게 오를 수 있어서 유의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동안 청주 30도, 대전과 춘천은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동해안도 낮 기온 속초와 강릉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내륙은 광주와 대구 29도까지 올라 덥겠고요. 경상 해안은 울진 23도, 부산 24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동해상으로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영서의 소나기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비가 오면서 때이른 더위는 차츰 수그러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